네,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박 대통령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20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광주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폭로의 주인공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공천돼 화제인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그리고 동정민 채널A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2시 반에, 네. 2시 반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 네. 그 결과 두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송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로서 봤을 때. 원래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민들은 좀 안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지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앞으로 이런 만남 계속 갖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그 회동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박영선 원내대표든 서로 상대방이 좀 꺼려할 부분은 좀 자제하고 좀 뭔가 좋은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자세 자체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쭉 보니까 그동안에 야당이 계속 공세를 피웠던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는 일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부 관광장관 후보자 두 사람을 그 지명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영선 제고해달라, 원내대표가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을 시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한쪽으로만 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내 입장을 고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좀 불식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 수용하겠다는 말인지. 뭐 두 명 다 뭐 철회를 할지 이런 아직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대통령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최근 들어서 꺼냈던 비선의 인사 개입 문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좀 듣기 거북한 얘기들은 아예 하지 않았고 이병기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해줬다라고 행색도 또 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었던 인사청문회 그 제도 개선 부분을 특별히 이제 언급했다는 지금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해달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유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아니지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유감이 좀 담긴 그런 표현을 좀 썼고.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 사전에 청와대 측과 이번 원내대표 회담을 놓고 야당 측하고 좀 맞고 조율 같은 게 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이제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을 때 상당히 결과가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댓글 문제로 서로 평행선만 달리다 끝났는데 그때 박준호 정무수석이 당시 정무수석이 했던 얘기가 사전 조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사전 조율을 좀 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그렇고 취재한 것도 조윤선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특히 조윤선 정무수석이 지금 뒤에서 역할을 보면 뭐 법안 처리 같은 경우도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서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를 일단 서로 다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한 듯한 모습이고요. 특히 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랑 김재원 원내수석이 상당히 좀 밀밀 작업을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간의 이 정례화 문제는 이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상당히 좀 강력히 대통령이 건의를 했고 좀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회동을 앞두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임명된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수석 그러니까 오늘 부대표. 처음 들어갈 때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조윤선 수석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라고 좀 칭찬을 했어요. 그래요? 그거 보면 뭔가 좀 대화가 그동안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해 김한길 대표하고 만났을 때는 집권 1년 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벌써 이게 이제 2년 차고
지금 중반으로 가고 있고 또 9월에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들어주고 예. 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얻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뭐 어느 한쪽의 일방의 승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도 리드멘트에서 드렸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20년 전에는 이제 MBC 기자였잖아요.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재야 시절을 비롯해서 무려 3번이나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나오는 장면은 94년 8월에 단독 인터뷰 장면, 바로 이제 창경궁에 있는 비원에서 하는 장면인데요. 이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단독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은둔 중이었습니다만, 예.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은 받아들였습니다. 네. 뭐 특별한 무슨 특별한 인연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MBC 박영선 그 기자가 MBC 최초의 여성 단독 앵커였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호감도 있었고 또 어떤 상징성도 있다고 그 박 대통령이 보지 않았을까. 오늘도 서로 좀 덕담을 주고받았죠. 여성 네. 원내대표가 되신 거 축하한다. 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앉자마자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다. 그랬더니 네. 박 원내대표가 첫 여성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 거기에 또 조윤선 예. 여성 정무수석까지 앉으면서 예. 오늘 만나면 상당히 여성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네.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이 좀 여성시대. 조연으로 비춰지는 그런 그런 장면이었고요. 예.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한글 모양으로 된 스카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 선물도 가져갔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시계 세트를 그 답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 건 2004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2002년에 쓴 책,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의 한기라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요. 이 책이 이제 국내 유명인들을 기자로서 인터뷰한 그 글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박근혜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네. 심지어 점심을 먹고 부담 없는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처음에 꼿꼿하고 단아한 자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예. 이렇게 성품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흉탄에 쓰러진 어머니를 대신해서 24세의 퍼스트레이디가 됐고 27의 아버지마저 잃으면서 18년 동안 생활했던 청와대를 나온 지 20년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이회창 후보를 자처한다면서 입당했는데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뎌놓은 지 4, 5년 만에 굉장히 탄탄한 정치적 기반과 세력을 갖추게 됐다. 성숙한 정치인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뭐랄까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호감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정치에서는 또 서로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입장 속에서 뭐 주장을 할 건 또 하고 대립도 하겠지만 무조건 대립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정치라는 게 아마 상생의 어떤 길을 앞으로 잘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재보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양 이틀 동안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15곳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아까 3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을 놓고 엄청 또 당내에서도 좀 시끄러운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도 좀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이제 지난해 4월에 시작됐던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한가운데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를 축소해라, 은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파문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김용판 당시 청장이. 그런데 문제는 이 주장이 그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에 있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 전 수사과장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보선 공천을 받을 거다, 출마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권 전 수사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권 전 과장으로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여파가 있고요.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한 사람. 현재 야당에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공무원에게 예. 네, 나중에 공천의 대가를 약속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짬짬이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혜진 최고위원이 네. 이건 말이에요. 예, 정치적 사후 뇌물죄의 공범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공천을 대가로 뭔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새누리당은 그런 시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상당히 지금 좀 내심 호재를 만났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730 이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기의 지지층들이.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뭔가 이념간의 대결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고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지지층에서 기대했던 뭔가 원칙이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밀려오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뭔가 뭉칠 수 있는 기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국정원 댓글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면 늘 대선 불복이라는 뭔가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왔거든요. 이 지지층에서 그렇죠. 보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예. 또다시 대선 불복에 뭔가 불을 지피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뭔가 한번 뭉쳐야 된다 이번에. 이런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아주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그런 우려.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번 그 공천이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는 어떤 굴레에 또다시 갇히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광주 한 곳이 아니라 수도권의 이제 5곳 전체가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출마를 모색했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출마 안 하는 거죠? 네. 그저께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나는 호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천 배제가 되면 딸이라고 하니까 이제 호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접었습니다. 광산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제2의 정동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만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동영 상임고문의 경우에는 2009년에 탈당을 하고 전주 덕진에 재선거에 나갔었습니다만 전주 덕진은 정 고문에게는 옛 지역구거든요. 그나마 연고가 있다는 겁니다. 천 전 의원과는 또 조금 다른 또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만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원도 좀 재밌어지는데 수원이 이제 선거가 4개인데 3곳에서 지금 재보선이 치러지잖아요. 수원 대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양쪽에 장수가 정해졌어요. 손학규, 임태희 이렇게. 둘이 맞붙는 건 아니지만 일단 두 사람이 어쨌든 세 곳을 다 이끌고 나가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새정치연합의 손학규 상임고문은 전통적인 여당의 강세 지역에 깃발을 꼽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그 김진표 전 의원이 내리 삼선을 한 야당의 초강세 지역에 선봉장으로 나섰다. 어쨌든 서로 불리한 지역에 나간 거죠. 서로 불리한 지역에 나가서 나머지 2곳의 승리도 같이 견인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장수가 이길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우리 새누리당 전당대회 지금 이제 7월 14일 날 이루어지는데 서청원, 김무성 두 후보의 대결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서청원 후보가 김무성 후보의 대권 도전 포기를 선언해라. 그러면 나도 중대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청원 그 후보가 계속 공략을 했던 것이 본인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친박 후보고 김무성 그 후보는 그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좀 전에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김무성 의원이 대권 포기 제안을 거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과 대립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그 당대표는 당권, 대권이 분리되는 그 네. 원칙 하에서 대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나가야 사심없이 당을 이끌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아직 그 대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네. 가타부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 아직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청원 대표는 그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답을 못할 것으로 보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서 흔히 말하는 이 대구 경북라든지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통 지지층을 본인이 표를 가져오겠다. 그런 그 전략하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이고요. 아, 서청원으로서는 승부수네요. 승부수죠.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판세가 약간 밀린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거고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본인이 크게 말려들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약간 발을 계속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그리고 청와대 출입하는 동정민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